정신력은 모든 사고의 원동력. 인간은 화학물질의 조립품이며 그 가치는 26달러로 환산될 수 있다고 하나 그 가치에는 인간 정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힘의 가치가 누락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정신은 복잡한 구조를 지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정신이 사용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영속적 움직임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사람의 마인드는 우리가 잠이 들었을 때는 자율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자율적인 작용과 의지에 따른 자의적인 작용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 정신의 작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상세하게 분석을 해볼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고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이 마인드이기 때문이다. 정신에 대한 6가지 지식 2장의 목표인 정확하게 사고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신에 대한 6가지 지식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 첫째, 사람의 정신은 각자 의지에 따라 조절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진다. 이리하여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결말을 맞을 수 있다. 둘째, 물론 이 정신은 파괴적인 결말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각자가 세운 계획을 심사숙고하지 않거나 건설적인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셋째, 정신은 신체를 구성하는 각 세포를 조절하는 힘을 가졌다. 또한 세포들로 하여금 명령받은 일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물론 게으르거나 나쁜 방향으로 명령을 내려 세포의 정상적인 목표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 넷째, 인간이 성취해온 모든 것들은 사고의 결과물이다. 이 사고 과정에서 우리의 신체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소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다섯째, 사람이 이룩한 놀라운 성취들, 문학, 예술, 경제, 산업, 상업, 교통, 정치, 종교, 과학 등 어떤 분야든 이러한 놀라운 성취들은 보통 사람의 머릿속에서 상상만 해오던 아이디어의 결실이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들은 보통 정신과 육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현실화된다. 즉, 한 아이디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현실화되기보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용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이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사람은 수백만 명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사람의 정신 속에서 상상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으며 오히려 자칫 여론이나 속단 등과 같이 정확한 것들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 더 많다. 알렉산더는 큰 한숨을 내쉬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알렉산더의 기분은 현대의 알렉산더들과 같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과학, 산업 분야, 발명 등의 분야에서 정확한 사고력을 바탕으로 항공과 바다를 정복한 사람들과 같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지구를 탐험하며 몇 세대 전만 해도 상상 못할 기적과 같은 자연의 비밀을 들춰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런 발견들과 물리적 요소들에 대한 지식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힘인 인간의 정신을 간과한 사실이 신기하지 않은가? 사람의 정신을 연구하는 모든 과학자들은 인간에게 내재된 정신의 연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한다.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이 제기되고 연구를 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 의견에 대해 과학자들의 주장은 앞으로의 위대한 발견들은 인간의 정신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발견들의 특성은 이 책의 모든 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되어 왔고 특히 이번 장과 다음 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만약 이러한 제안들을 접하는데 평소 우리가 갖고 있던 의식 세계보다
더 심오한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면 이 점 한 가지는 명심하는 것이 좋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각자의 사고와 연구를 통해 그 준비가 될 때까지는 그 어떤 단계에서도 멈출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의 저자로서 먼저 독자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평균적인 인간 사고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처음 읽는 초보자가 한 번에 이 모든 철학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자의 마음에 건설적인 생각의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만 달성한다면 나의 임무는 완벽히 수행한 셈이다. 그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며 지식에 대한 독자들의 열망이 남은 부분을 메워줄 것이다. 이제 독자들에게 솔직히 고백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사실 이 책에서 제안되어 왔던 많은 것들을 말 그대로 따라했다면 독자들은 일반적으로 사업 철학이라고 불리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경지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철학을 사업이나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쓰려고 했다면 이 과정은 인간의 정신작동 과정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깊이 들어간 셈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많은 독자들은 정신의 단순한 힘이 단순히 성공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힘에 대해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 또한 그런 독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책을 구성하고 집필했다. 진정한 성공을 거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사고력을 위한 요점 정리. 사람의 신체는 하나의 단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억 개의 지능을 가진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이미 배웠다. 그 세포 하나하나는 정확하고 잘 정리된 임무를 띠고 있어 신체를 발달시키고 유지시킨다. 이러한 세포들은 잠재의식 혹은 자율행동으로부터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한다고 배웠다. 그리고 인간 정신의 잠재의식은 의식세계나 자의식적인 기능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또한 우리의 정신에 있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은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신체를 움직이게 된다. 자기 암시에 따라 잠재의식에 전달된 명령은 더 강력한 명령으로부터 취소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잠재의식은 전달된 명령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는다. 명령받은 즉시 근육을 움직여 실행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암시를 받아들이는 환경과 우리가 영향받는 환경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법에 영향받는 환경들을 세밀하게 정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간 신체의 모든 움직임은 의식이나 잠재의식의 조절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다. 이 말은 몸의 근육이 움직이려면 적어도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기관에서 명령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칙이 완전히 이해되어야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나 생각이 미칠 강력한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아이디어나 생각들은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무의식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들을 물리적인 것으로 변형시켜 줄 때까지 의식세계에 머물게 된다. 어떤 아이디어가 의식세계에 떠올랐을 때 잠재의식은 그 아이디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이 과정이 이해가 된다면 다음 장에 기술되어 있는 집중력의 법칙을 공부할 때가 된 것이다. 덧붙이자면 과연 집중력의 법칙이 지금 이 철학에 왜 필요한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상상력과 의식, 잠재의식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명확한 중점 목표의 달성에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이 목표에 대한 그림은 의식세계에 저장되어 있다. 집중력의 법칙을 이용해 잠재의식이 그 그림을 인식하고 해석한 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각인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된다.
이 법칙은 2장에서 몇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이 법칙을 자세히 설명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이 법칙이 인간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독자들의 마음에 깊은 인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리글리 2세는 그의 모든 노력을 추인검을 만드는 사업에 쏟았고 그 결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는 성공의 씨앗은 인생의 매우 작은 것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것이다. 명확한 중점 목표 채택의 가치. 이번 장은 진정한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구조를 간단한 용어들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상상력을 동원해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를 정한다. 그리고 이 목표를 종이에 명확하게 문장으로 쓰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낸다. 이렇게 쓴 문장을 매일같이 보면서 의식세계에 각인되게 한 다음 잠재의식에 전달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몸 안에 갖고 있던 에너지가 열망이라는 경로를 통해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욕구, 인간이 이룩하는 모든 성취 뒤에는 강하게 뿌리 박힌 욕구가 있다. 과학자들에게 물체를 식별하는 최소 단위는 전자인 것처럼 욕구 역시 모든 성취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이다. 즉, 이 욕구는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뒤에 아무것도 없는 시작점이다. 욕구의 또 다른 이름인 명확한 인생의 중점 목표는 잠재의식 속에 깊게 각인되지 않았거나 그를 뒷받침할 만한 강한 의지가 없다면 그 목표의 가치는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바라는 것과 욕구는 구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바라는 행위는 욕구가 뒷받침되어 명확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한 가지 주제로 수년간 연구해온 과학자들은 우주의 모든 에너지와 물질이 인력의 법칙을 따른다고 믿고 있다. 인력의 법칙이란 모든 원소와 힘은 한 중심부에 모인다는 뜻이다. 일정하고 깊게 뿌리 박힌 강한 욕구가 물리적 세상에서 그 욕구의 대상이나 그 대상을 얻기 위한 도구 및 수단을 끌어당기는 것은 이 인력의 법칙이 동작하는 원리와 유사하다. 만약 인력의 법칙에 대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성취를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은 이 법칙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명확한 중점 목표와 몇 가지 다른 목표의 그림을 의식세계에 그려본다. 물론 강한 열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목표를 항상 생각하고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우리의 의식세계를 이 목표에 맞춘다. 잠재의식이 목표에 대한 그림을 인식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암시와 자기암시. 성공의 법칙에 관한 이번 장과 다른 장들을 통해서 독자들은 주변 환경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나오는 감각적 인상을 암시라고 하고 자신이 스스로의 정신에 주입하는 의미 있는 인상을 자기암시라고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타인에게서 혹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암시들은 우리가 잠재의식을 통해 받아들인 후에야 각자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암시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을 자신이 동의하지 않고는 결코 그리 될 수 없다. 타인의 영향을 받는 것조차도 모두 자기 자신의 암시로부터 나오게 된다. 사람이 활동하는 동안 의식세계는 보초를 서는 것처럼 깨어있다. 잠재의식을 지켜주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종류의 암시들이 의식세계로부터 검증되고 통과될 때까지 감시하게 된다.
일종의 침입자에 대한 자연의 법칙과도 같다. 아주 현명한 조직인 셈이다. 목표 달성의 자기 암시의 가치. 자기 암시의 힘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할 때 쓰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간단하다.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2장에서 기술했으며 이 책의 다른 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자신이 원하는 중점 목표를 간결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쓴 후 그 문장을 적어도 2장 이상 복사해 하나는 당신이 일하는 동안에도 몇 번씩 읽을 수 있는 곳에 붙여두고 다른 하나는 침실에 붙여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몇 번이고 읽어본다. 이런 암시 방법은 당신의 잠재의식의 명확한 중점 목표를 분명히 각인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마치 마법을 보는 것처럼 당신의 목표가 하나 둘씩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이 매우 열망하는 물건이나 환경, 직위와 같은 것에 대해 자신의 마인드에 명확한 정의를 해놓는 순간부터 당신이 책이나 신문, 잡지를 읽을 때 자신의 최종 목표와 관련된 기사나 자료들이 자신의 주의를 끌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당신의 최종 목표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기회들이 찾아오는 것도 알 수 있다. 정신의 작용과 관련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의심하는 사람이나 회의적인 사람들까지 다 좋아할 만한 것은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법칙이 실용성이 나타날 때까지 실험해보는 것이다. 지금 현재 기계적인 발명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지만 모든 지성인들은 비록 정확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인간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관련해서는 지금 인류가 진화와 실험과 분석의 시대에 막 접어들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인류 역사상 불가능이란 단어의 의미가 지금처럼 의미를 상실한 적이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 단어를 그들이 쓰는 사전에서 지워버리기도 했다. 우주는 물질과 에너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끈기 있는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지금껏 존재해온 모든 물질들은 미세하게 분석해보면 단순한 에너지의 형태인 전자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모든 물질들은 맨 처음 에너지의 형태에서 창조되고 발견되었다. 아이디어의 씨앗은 사람의 상상력에서 만들어진다. 지구상의 모든 물질들은 에너지 형태에서 출발해 에너지 형태로 끝이 난다. 이렇게 모든 물질들은 여러 형태에 대한 에너지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형태는 인간의 정신이라는 에너지이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은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이끄는 힘이고 과거에 창조한 것들은 앞으로 창조할 것들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정신이 인간의 힘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다. 이 증거를 찾기 위해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세운 인생의 목표는 각자의 마인드에 이미 고정되어 있으며 그것이 현실화될 때까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은 그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벅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오래 살면 살수록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 혹은 위대함과 하찮음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 그 차이는 바로 에너지이며 무적의 결단력, 목표가 한 번 고정이 되면 그 뒤엔 승리 혹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이 에너지는 세상의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비록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훌륭한 환경이 뒷받침하지 않아도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 해도 이 에너지는 견고한 창조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도널드 미첼은 일갈했다. 결심은 사람을 정확하게 만든다. 강하고 끈기 있는 목표는 어려움과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한다.
한겨울에 눈을 끌어모으는 소년의 눈빛을 생각해보라. 그의 눈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의 머리에는 불가능을 물리치려 무던히 움직이고 있다. 의지는 초라한 인간을 거인으로 만든다. 위대한 디즈레일리는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명상한 결과 다음과 같은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확고한 목표를 지닌 인간은 반드시 성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까지 걸 수 있는 의지를 꺾을 만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존 심슨은 강조했다. 강렬한 욕구와 끈기 있는 의지는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게 한다. 열정이 부족하고 소심하며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할 수 있게 한다. 존 포스터는 그의 증언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굽히지 않는 정신을 지닌 사람에게는 불의의 사고조차 피해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확고한 기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주변의 공간이 깨끗이 정리되고 그에게 자유로운 공간이 생겨나는 과정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그랜트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랜트 장군의 가장 위대한 장점은 목표에 대한 끈기이다. 그는 쉽게 흥분하지 않을 뿐더러 그가 바라는 것은 꼭 이루고야 마는 능력을 가졌다. 그가 한 번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것도 그를 멈출 순 없다. 성공은 사고의 힘을 이용하는 것. 이제 이 말을 하기에 적당한 때가 온 것 같다. 그것은 강한 욕구가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몇 시간 혹은 며칠만으로 명확한 중점 목표가 잠재의식에 각인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열망, 즉 욕구가 마음 깊숙한 곳에 각인되어 있어야 하며 자의식 혹은 잠재의식이 이 욕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아무도 물리칠 수 없는 끈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욕망을 앞에 두고 한 걸음 물러서 노력을 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당신이 욕구보다 한 발 앞서 적극적으로 성취를 향한 노력을 해야 한다. 끈기란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강한 바위를 뚫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때쯤 되면 당신의 끈기가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혹은 인생의 실패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나는 시카고에서 열린 터니와 댐시의 복싱 경기를 관전한 적이 있다. 나는 그들의 경기를 보면서 바로 전 라운드까지 두 사람의 시합 전적과 심리 상태를 상기해 보았다. 댐시는 더 강한 복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소개되는 두 가지 이유로 터니에게 지게 된다. 그럼 댐시의 패인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그는 자기 확신이 부족했다. 그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터니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 이길 수 있다는 터니의 자기 신뢰와 신념이 댐시의 그것보다 앞섰기 때문에 댐시는 패할 수밖에 없었다. 터니가 턱을 높이 치켜들고 링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반면 댐시는 자신 없는 걸음으로 링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에서는 마치 터니, 나한테 무슨 짓을 할 거지?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다. 링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 전부터 댐시는 이미 마음속으로 경기에서 지고 있었던 것이다. 신문 기자들과 보도 요원들은 터니의 뛰어난 사고 능력 덕분에 특종을 잡을 수 있었다. 승리를 위해 싸우는 어찌 보면 잔인하고 비천한 직업에서부터 가장 고귀하고 훌륭하다고 알려진 일까지 승리 이야기는 똑같다. 결국 성공이란 사고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한 사람의 것이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환경 및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내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차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힘을 건설적으로 사용하고자 자신을 깨우고 자극하는 사람에게 행운은 따라온다. 결국 정확한 사고란 정신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생각이며 단순히 어떤 검증이나 분류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아이디어를 창조해 가장 적절하고 건설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 책에 소개된 결론이나 가정들이 내가 독단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다면 독자들은 비관적인 마음을 갖거나 의심하는 마음 없이 이 장에서 설명하는 원칙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자세를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연구하는 선두 그룹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이 장 전체에 걸쳐 이미 언급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집중력에 대한 다음 장에서는 자기 암시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시사항들이 제시될 것이다. 사실 이 책은 진화의 법칙을 가능한 그대로 따르면서 점진적으로 요점을 다루어 왔다. 즉 1장은 2장의 기초였으며 다시 2장은 3장으로 가는 준비였다. 그러면서 나는 이 책에서 자연이 인간을 만든다고 정상의 고지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것처럼이라고 설명하고 싶었다. 이 책을 쓴 목적을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독자들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면 할수록 더 빨리 나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논리로 이 장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지식의 원천이 과연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추측하고 응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한 번도 색깔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에게 색을 설명해 주는 것과 같다고 말해주고 싶다. 어떤 사람은 과식으로 빨리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과음으로 빨리 죽는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그 외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병들어 죽는다. 믿음은 잠재의식으로 보내는 암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독자의 자기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기술한 방법에 따라 원칙을 지키면서 충실히 써왔다. 때문에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한 삽화나 이해가 없었다. 나의 경험으로만 설명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확한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이는 당신을 가장 높은 경지에 올려줄 것이라는 점이다. 성경 전체의 내용 중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건설적인 사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다음 문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3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초등학생일지라도 이 문장만큼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자연의 모든 현상의 시작은 바로 사고라는 점일 것이다. 믿으면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여러분은 이 책의 각 장 처음이 다음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이 문장은 성경이 주는 가르침 중 가장 실용적이고 중요한 전제가 되는 문장이다. 믿음이라는 단어에 강조가 되어 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새겨보자. 믿음이란 당신이 잠재의식으로 보내는 암시에 힘을 준다. 자기 암시와 마스터마인드 법칙을 생각하며 이 점을 잊지 마라. 지금 당신의 믿음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중간 과정과 마지막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힘에 대해 당신은 아직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모든 사고는 창조적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사고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만약 당신이 비극적이고 가난한 생각만을 한다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당신의 사고 또한 비극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저주를 내리게 될 것이다. 반대로 당신의 생각이 긍정적이라면 사고 역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사고는 당신의 인간성을 자석과도 같은 힘으로 끌어당긴다.
당신을 외향적으로 변하게 할 뿐더러 당신의 사고와 조화로운 행동을 만들어낸다. 이 사실은 이번 장을 읽은 후부터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올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물론 다음 장에서도 여러 번 반복될 것이다. 잠재의식에 명확한 목표를 심을 때 믿음이라는 비료를 줘야 한다. 무한한 지성이 목표를 잘 자라게 하고 당신이 원하는 만큼 성장하게 도와줄 것이다. 당연한 얘기로 약한 마음, 약한 믿음은 당신에게 실망만 가져다 줄 뿐이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강한 열망과 함께 명확한 목표를 말할 때는 신념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세운 목표를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 정확한 태도를 취하라. 당신이 이미 목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서 있다면 그 순간부터 잠재의식에 제안해도 좋다. 자기 암시의 원리가 과연 통할까 의심하지 마라. 의구심을 갖지도 말고 그저 무조건 믿어라. 물론 이 내용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 당신의 마인드에 각인될 만큼 충분히 강조해왔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을 때에만 비로소 자신이 뿌린 목표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다. 사고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당신은 말하지 못한다. 그것은 증오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사랑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사고란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가벼운 날개는 비둘기보다도 더 빠르다. 사고는 우주의 법칙을 따른다. 각자의 생각은 같은 종류의 생각을 만들어낸다. 당신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든지. 사고란 이런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이해하고 난 후 위대한 진실로 다가온다. 이 진실은 지식의 경지로 가는 비밀 통로의 열쇠를 가져다 준다. 물론 다른 사람이 알려줄 수도 있다. 이 진실을 터득했을 때 당신은 그 문을 열 수 있다. 당신이 가진 사고의 힘은 당신만이 절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앞의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읽고 공부해라. 자신의 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에 달려 있다. 자신의 사고가 긍정적인 형태가 될지 부정적인 형태가 될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헨리의 다음 시를 연상시킨다. 온 세상이 지옥처럼 캄캄하게 나를 뒤덮은 밤의 어둠 속에서 나는 어떤 신들이든 그들의 내 불굴의 영혼 주심에 감사하노라. 환경의 잔인한 소나기에 잡혔을 때도 난 주춤거리지도 울지도 않았노라. 운명의 몽둥이에 수없이 두들겨 맞아 내 머리 피 흘리지만 굴하지 않노라. 분노와 눈물의 이승저 너머엔 유령의 공포만이 섬뜩하게 떠오른다. 허나 세월의 위협은 지금도 앞으로도 내 두려워하는 모습 보지 못하리라. 상관치 않으리라. 천국 문 아무리 좁고 저승명부에 온갖 형벌 적혀있다 해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나니. 헨리는 내가 앞서 말한 지식으로 가는 통로의 열쇠를 발견한 다음에 이 시를 썼다. 당신은 당신 운명의 주인이다. 그리고 당신 영혼의 선장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고를 조절할 수 있고 그 사고의 도움으로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란 완전한 형태의 에너지. 이 장의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죽음이라는 문에 드리워진 커튼을 옆으로 밀어내고 사후세계를 바라보자. 육체라는 형상 없이 우글거리는 존재들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행복을 위해서든 고통을 위해서든 당신의 상상력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이 죽여버렸다고 생각한 당신의 과거 생각들이다. 당신의 사고로부터 행동 방식이 결정된 채로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다. 동료에 대한 증오와 시기, 질투,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따뜻한 이웃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을 거절하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진실, 친절 등이 없다면 당신은 어쩔 수 없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화적인 비유를 들어 생각해 보면 정확한 사고는 더 새롭고 중요한 의미로 나에게 다가온다. 일생 동안 자신의 사고가 조화롭지 못할 수도 있다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사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정확한 사고라는 용어는 2장에서 창조에 따른 사고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사고는 비록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2장이 말하는 정확한 사고가 아니다. 나는 정확한 사고의 최고봉까지 당신을 인도해왔다. 그러나 더 이상 높이 데려갈 수는 없다. 당신은 끝까지 도달한 것이 아니고 이제 막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를 주겠다. 그것은 이번 장의 기본이 되는 진실이 처음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라는 점이다. 그것을 이해하고 명상하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2장의 첫 부분에 열거된 주제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2장의 마지막까지 일련의 사고를 따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신이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물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마도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마지막 한 줄기 빛을 던져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당신이 이 단락을 읽는 동안 발생하는 인간의 목소리, 음악의 모든 음들, 그리고 자연의 소리들은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의 에테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현대의 라디오 원리가 필요하다. 이 장비의 도움 없이는 진리를 깨닫기에는 벅찰 것이다. 라디오가 나오기 전인 20년 전에 이런 주장을 펼쳤다면 아마도 미치광이 혹은 바보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사실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란 고등하고 완전한 형태의 에너지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여태껏 해온 모든 생각들이 에테르에 존재하고 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비상식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장비가 필요한가? 당신은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지식으로 가는 문을 통과했을 때 얻을 수 있다. 그 전에 답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문에는 당신만의 사고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과거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훈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시대를 초월한 말이다. 신이 행하신 업적 중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는 모든 위대한 발견은 항상 자신의 발견에 있다는 점이다. 인간이 찾아 헤매는 진실은 자신 안에 있다. 따라서 삶의 황무지에서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진실을 찾으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추구하는 진실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이 장을 끝내면서 지식의 통로로 가는 문에 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서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이번 장을 읽고 나면 마스터마인드가 소개되었던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협동하며 사는 이유를 지금은 알 수 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협력을 맺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보적인 발전을 하게 해주고 그들의 사고가 무한한 지성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 1장에서 언급한 주제가 당신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갈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마스터마인드 법칙을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당신이 왜 이 법칙을 사용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힘과 행운을 소유하고 있을까? 바로 지금이 이 해답을 이해할 때인 것 같다. 반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아직 이 이유를 모른다면 이 책의 남은 과정을 읽은 후에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을 처음 읽어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마라. 이번 장은 초보자가 읽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 하나이다. 보물과도 같은 지식은 당신의 정확한 사고와 생활에 적용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만 당신에게 전달될 것이다.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적어도 4번 정도는 이 책을 읽기를 권하고 싶다. 특히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라. 정확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려면 마스터마인드를 꼭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은 평이하면서도 중요해 보이지 않는가? 강좌를 진행한 후 저자와의 대화. 실패. 변치 않는 전지전능한 섭리는 사람이 지성을 갖추는 나이가 되면 어떠한 형태든지 실패를 경험하게 한다는 점이다. 가난은 인간이 짊어진 가장 잔인한 십자가이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의식주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짐과 싸우고 있다. 가난을 이기는 노력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한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난과 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난은 보통 저주라고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실패가 자신의 생각에 저주로 받아들여졌을 때 외에는 진정한 저주인 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구적인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 몇 년 동안의 경험을 되살려보라. 당신이 겪은 실패는 대부분 축복으로 변했을 것이다. 실패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배울 수 없다. 실패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언어를 배울 수 있으며 그 실패가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교훈은 바로 겸손이다. 위대한 사람은 모두 다 이 세상에 비해서 빛나는 별에 비해서 자연의 섭리 앞에서 자신이 초라하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것이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손들 중 나중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자손들은 대부분 인간성이 좋은 건설적인 일꾼들이었다는 점과 다른 사람의 가난과 비극을 덜어줄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신이 실패했다고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말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뿐이다. 만약 당신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봐도 불평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 입장을 바꿔보자. 당신에게 더 나빠질 것이 있는가? 시카고에 매우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밝은 파란색이었고 그녀의 혈색은 정말 고왔으며 또한 아주 달콤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녀에게는 늘 기품이 있었으며 동부의 유명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자신의 몸에 흑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약혼자와 파혼을 하기에 이르렀고 흑인과 백인 모두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남은 인생의 영구적인 실패를 받아들여야 했다. 기억하라. 이것이 영구적인 실패이다. 이 일화를 집필하는 동안 미혼모에게 태어나 고아원에서 길러진 여자아이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 길러진 아이. 이 불행한 아기는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일생을 통해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이에 비해 당신은 얼마나 행운아인가. 당신의 상상 속에서 무엇을 실패하건 간에 당신은 이 아이만큼 불행하지 않다. 만약 당신이 강한 몸과 정신을 가졌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당신만큼 축복을 받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그들은 분명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잠시나마 당신은 절대 상상하지 못할 실패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 우드로 윌슨은 중상모략하는 사람들로 인해 패배의 쓴잔을 마시고 일찍 세상을 떴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이 위대한 기적의 일꾼은 모든 잘못과 실패를 성공으로 돌려놓았다. 시간은 윌슨 대통령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윌슨의 실패로부터 세계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결국에는 전쟁을 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링컨은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게 한 초석을 마련하고 끝까지 실패를 모르고 죽었다. 링컨과 윌슨이 그토록 보존하려 했던 위대한 나라를 발견한 콜럼버스는 감옥에서 실패를 모르고 죽었다. 생각 없이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기억하라. 잠시 버거운 짐을 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성공의 씨앗을 당신 마음에 심었다면 작은 역경이나 일시적인 고난은 그 씨앗의 싹을 틔워줄 비료 역할을 할 것이다. 신이 주신 위대한 능력으로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분명히 실패라는 테스트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실패할 것이라 생각된다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라. 지금 이 난관은 신이 주신 테스트를 통과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자. 능력이 있는 임원이라면 부하 직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이 믿을만한지, 충성스러운지, 인내력이 있는지 등의 필수적인 자질을 반드시 고려하게 된다. 또한 봉급을 결정할 때에도 책임감 및 이에 수반하는 자질들을 통해 일시적 패배를 영구적인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높은 봉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패는 평범하지 않은 노력이 있는 곳에 존재한다. 즉 이루기 힘든 일에는 당연히 실패가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다. 시저는 영국을 정복하고자 하는 오랜 소망을 품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화물선을 몰고 영국으로 갔다. 그는 필수품을 내리지 않은 채 모든 배를 태우라고 명령했다. 그는 군사를 불러놓고 말했다. 자, 이제는 이거나 아니면 죽는 길뿐이다. 우리에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승리했다. 사람은 보통 승리하고자 마음을 다잡았을 때 승리한다. 당신 뒤에 대피할 수 있는 다리를 불질러 버려라. 그리고 후퇴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지 보아라. 어느 택시 기사가 잠시 새로운 사업을 위해 휴직원을 제출하고 상업 분야에 뛰어들었다. 그는 친구에게 말했다. 새 직업에서 내가 성공을 못하면 난 언제나 옛날 직업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월말쯤에 그 기사는 택시 운전 외에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는 야심을 완전히 접은 채 돌아왔다. 만일 그가 일시적으로 휴가를 내지 않고 사직을 했었더라면 그 사람은 새로운 일에서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의 기본이 되는 성공의 15가지 법칙은 나의 20년간의 실패와 가난에서 만들어졌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과정을 충실히 따라온 사람이라면 지금쯤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고통의 과정 없이는 알 수 없었을 자기 수련 및 자기 발견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인생의 여정에 대해 관찰하자. 이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를 지고 있음을 눈여겨보라. 당신이 져야 할 짐의 명단은 당신 손에 있다. 자연이 주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일시적인 실패를 경험한 후 주춤거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되돌아간다는 점이다. 자연의 법칙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면 실패와 함께 책임감을 시험하고자 고난이 주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실패가 아니라 일시적인 고난일 뿐이다. 그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지 마라.